입사 지원하실 때 130여 곳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는데 연락을 못 받았다가 그 다음 번에는 똑같은 건데 조금 전략을 달리해서 내서 MS에 바로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그 입사 지원의 전략? 뭐 이런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걸 좀 아마 많은 그 젊은 분들께서는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130군데라는 게 제가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회사는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제 그 박사 과정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기업으로 저는 이제 지원을 생각을 하고 이제 한 130여 개 군데까지는 제가 이제 엑셀에다가 차곡차곡 이제 기업명 그리고 지원 마감일 여러 가지 정보를 넣었는데 거의 아예 연락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30여 개까지 가다가 너무 우울감이랑 어떤 그런 좀 그 자존감 하락? 이런 것이 너무 세게 와서. 아니, 그게 너무 고스펙이면 안 뽑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런 표현으로 진짜 멘탈 붕괴가 왔어요. 멘붕이 와가지고. 네, 입사 지원서 넣는데 연락이 없으면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력서도 이런 식으로 고쳐보고 커버레터도 다르게 써보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니까 너무 무기력감에 빠졌죠.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사실 한국에서 볼 때는 코넬 대학 나오시고 하버드 나오시고 보스턴 컬리지에서 박사까지 했는데 서류 면접에서 연락이 없을 수가 없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휴먼 리소스 백그라운드가 있는 외국인 친구가 대학원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좀 가감없이 좀 피드백을 강력하게 줘라.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채용도 해봤고 MBA 출신 친구였다 보니까 이제 그 피드백을 줬는데 첫 마디가 지금 교육 통계랑 이런 쪽으로 정책 연구하고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박사 과정의 지원자가 왜 기업에서 휴먼 리소스 애널리틱스 쪽으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커넥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 간판, 뭐 스펙 이런 거는 다 소용이 없고 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왜 여기로 오는지에 대한 그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트래킹 시스템을 ATS라는 그런 툴을 통해서 요즘엔 이제 또 AI를 많이 쓰는 추세이지만 사람이 읽기 전에 지원자들의 어떤 이력서를 미리 필터링을 대고 아마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제 지원서는 그 채용 담당자 책상에 오르기 전에 필터돼서 커트가 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키워드 등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더 그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좀 받았고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지원하는 포지션의 그 핵심 그런 어떤 역량과 그 알라이먼트가 되게 좀 조율을 해서 키워드를 이제 좀 더 제 배치를 좀 받았고요. 일단 거기서 또 탈락은 안 된다. 책상 위에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제 능력과 이제 그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을 해라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제 지금은 더 많이 발전했지만 링크드인이라던가 미국에 이제 인디드라는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의 여러 가지 이제 필터를 통해서 저랑 기존에 비슷한 같은 직장 출신이거나 같은 학교의 선후배 동문들의 어떤 이력을 필터링해서 모을 수가 있고 제가 선호하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인더스트리, 기업 이런 곳에 이제 같이 필터링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리스트가 나오는데 콜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넬대 누구 출신 저랑은 일면식도 없지만 저보다 뭐 한 5년 앞서서 먼저 졸업하신 분 혹은 뭐 보스턴 컬리지의 학부 출신, 전 박사를 했지만 학부 출신의 저보다 한 7, 8년 뒤에 졸업하신 분인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하신다. 연락을 보내면 제 개인적인 체감상 놀랍게도 최소 절반 이상 한 60, 70% 정도의 분들이 회신을 해주셨고 많은 경우 짧게는 15분,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인포메이셔널 이런 콜을 해주셨고 일부분 같은 경우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이런 팀에 이런 자리도 있고 한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이력서를 한번 주세요. 이력서를 지원해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오고 약간 이런 그 방향을 이제 써봤는데 뭐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뭐 고용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휴먼 리소스 내에서도 항상 어떤 인력을 찾는데 고급 인력을 그리고 찾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리퍼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런 인재를 우리가 미처 발굴을 못했네, 아니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필터링이 됐을 때 한 번 그 채용 담당자가 눈으로 직접 한번 심사를 해서 초기 단계에서 이야기도 나눠보자. 그런데 출발했는데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이라던가 테슬라, 애플, 그리고 게이츠 파운데이션, 마이크로소프트, 위스콘신 대학교 경영학부 같이 여러 군데서 이제 연락이 와서 초기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됐고 거기서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오퍼를 받고 이제 입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사람인데 입사 지원서를 어떻게 조금 전략적으로 키워드를 넣고 그 회사가 필요한 관심사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 유용한지 부분을 알려서 네. 이제 똑같은 건데 130곳에서 연락 없다가 어떻게 보면 지원 전략을 이제 좀 더 그 효과적으로 다시 재배치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이제 리소스나 이런 부분을 이제 맥시마이즈를 한 부분이 있고 그런 전략을 많이 했고요. 인터뷰 단계에 가서는 이제 제가 또 그런 그 경험상 그리고 그런 휴먼 리소스나 이런 MBA 출신 그 친구들에게 이제 조언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일단 그 면접관 분들께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본인들 업무도 그쵸. 굉장히 산더미처럼 쌓여 계신데 시간을 쪼개서 면접을 보러 나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인상을 주는 건 최악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답변을 먼저 두 갈씩. 두 갈씩으로 앞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어텐션 캐치도 훨씬 빠르고 그리고 약간 좀 서문으로 시작해서 결론까지 도달하는 약간 그런 서술형의 그 답변은 자칫 이분들의 집중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좀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약간 이렇게 좀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입사 지원서에서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유능한 스펙 갖고 있지만 드롭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커리어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그 저보다 많은 경험 가지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적어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출신 학교, 전공 그런 스펙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특히 이런 채용 단계에 있어서는 본인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력 그리고 경험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곳과 어떤 얼라이먼트가 있는지를 좀 서술적으로 컨빈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굉장히 큰 교훈을 좀 힘들게 얻었습니다. 네, 이게 되게 보시는 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피플 애널리틱스라는 직업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부상하고 있는 인기 직업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애널리틱스가 될 수 있고 지망하려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또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애널리스트가 됐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그 피플 애널리틱스라는 분야 자체가 사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고 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휴먼 리소스라 하면 뭐 채용 단계부터 해서 뭐 직원들 교육, 개발, 그리고 보상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업무를 이제 포커스를 두고 계시잖아요. 근데 피플 애널리틱스는 거기서는 좀 더 데이터 중심적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인사 전략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피플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채널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동료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리서치의 강점인 그 사회계열, 예를 들어서 뭐 조직 산업심리학의 석박사를 하고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교육학이나 교육 통계 이런 백그라운드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뭐 MBA 같이 이런 그 트래디셔널 경영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순수 인문 쪽, 뭐 영문학이나 철학 전공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 이공계, 뭐 공학, 전기공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산업공학 같은 이런 공대 출신 분들도 계신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데이터만이냐 아니면은 어떤 인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속해 있는 기업과 조직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것을 분석하고 이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항상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해야 되는 문제를 없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
문제 해결 찾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향성도 있지만 약간 좀 문과적인 성향과 이과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조합이 돼 있어야지만 흥미롭게 또 그 하실 수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스킬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일부 특성화되는 데이터 과학자라던가 데이터 엔지니어 혹은 이런 그 자연어 처리라든가 이런 특수화되어 있는 일부 직군 외에는 대부분 엄청나게 그 고스펙 그런 어드밴스 애널리틱스나 혹은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코딩 이런 실력까지는 갖추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서 네. 현업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술 통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고 그리고 분석적인 마인드, 분석이라는 것이 항상 수리적인 것만 분석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정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량적 이런 양쪽의 양방의 이런 어떤 방향성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어떤 문제를 브레이크다운하고 이런 부분을 되게 시스테믹하게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같은 부분은 이제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연결돼 있는 그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SQL 같은 그런 쿼리 랭귀지에 대한 기본 정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코딩 랭귀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통계 베이스는 뭐 요즘 같은 경우 R이라던가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을 많이 쓰시긴 한데, 이 역시도 매우 고차원적인 이런 프로그래밍 그런 스킬셋까지 아니시더라도 기본적인 이해와 어떤 사용법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 툴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커뮤니케이션, 어떤 데이터 결과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아마 좀 피플 애널리스트로서의 좀 성공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오셨을 때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